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명우입니다. 6월 3일 화요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기 위해 실시되는 마지막 합동 토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TV조선이 주관하고 MBN과 JTBC에 동시 생중계됩니다. 채널 A는 내일 오전 11시에 녹화 방송합니다. 오늘 후보들의 열띤 토론으로 국민 여러분이 후보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3명의 경선 후보들의 소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고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의 또 하나의 심장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대통령, 희생을 결단하는 대통령, 정직하고 품격 있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후보들의 발언 순서와 좌석 배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전 결정한 바에 따랐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주어진 시간이 초과하면 발언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첫 코너는 나는 꼭 네모 대통령이 되겠다입니다. 나는 꼭 네모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제 세 분의 후보가 내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세 후보 모두 사전에 작성을 해 주셨고요. 작성한 판넬은 앞에 홈이 있거든요. 거기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경수 후보님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김경수 후보님.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메가시티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님 왜 그렇게 적어주셨는지 1분 동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메가시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책임져 왔던 수도권마저도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살다 보니 교통은 혼잡하고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기업들마저도 갈수록 사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대로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들과 함께 5대 권역별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님.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1분 동안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꾸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10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경제적, 사회적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통합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통합해서 그 힘으로 국민을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역시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후보님. 나는 꼭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역시 1분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초대 경제부총리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3번 마주했습니다. 미국과 FTA 재협상, 또 까다로운 환율 협상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경제는 말과 구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경험으로 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극복하고 한 단계 높은 대한민국 경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모두 다 잘 사는 삶의 선진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손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후보님들 판넬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전국 현안과 관련된 후보들의 심도 깊은 생각을 듣는 공통 질문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경제 외교 이슈와 관련한 2가지 질문을 듣고 후보들은 90초 내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경제 이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극심한 경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끝없이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압박 속에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겨워지는 지금 이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자, 먼저 이재명 후보님, 시간은 90초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도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내란 사태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경제적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또는 낮아지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양극화, 격차 불평등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IMF 같은 국제기구들도 자원의 공정한 배분, 성과의 공정한 배분이 결국은 지속적 성장의 길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분명합니다. 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기회와 결과를 가급적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나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야말로 공산주의라고 하죠. 새로운 성장의 영역을 찾아내야 됩니다. AI, 신재생에너지, 문화 영역,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 영역에서는 기회도 공정하게, 결과도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이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지속적 성장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김동연 후보님, 시간 90초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복합 위기입니다. 경기 침체에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들, 또 트럼프 관세 폭탄, 거기에 내란까지 겹쳤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빨리 3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워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또 기업들 함께하는 이 난국을 타결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서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삼각 빅딜을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경제를 터전을
도약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50조 정도 규모의 추경을 하겠습니다. 지금 12조 추경은 너무 적습니다. 이 추경을 통해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살리고 또 미래 우리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투자를 지금부터 잔뜩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와의 협상입니다. 트럼프와 세 차례 만나면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또 FTA 환율 협상 해봤습니다. 한꺼번에 패키지 딜이 아니고 하나씩 쪼개서 단계별로 협상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의 결과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경수 후보님 역시 90초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의 경제 위기는 대내외적인 요인이 대단히 복합적으로 결합된 총체적 경제 위기입니다.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이고 경기 요인과 관련된 위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단기적인 경기 요인에 대한 대응은 당장 추경을 시급하게 편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경의 규모는 최소 30조에서 할 수 있다면 50조까지 지금 현재 자영업을 비롯한 IMF나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있는 우리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이고 구조적 요인에 의한 위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지금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수출, 수도권, 대기업, 제조업 위주였던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수출과 내수를 결합하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제조업을 서비스업과 결합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방향도 AI와 디지털을 전환시키고 사회 전반의 전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후경제와 녹색전환, 인재 양성을 통한 3대 성장 축을 통해서 구조적인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안보 이슈입니다. 유권자들에겐 큰 관심사이자 후보들에겐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무역 상대국의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줄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대결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외교 노선은 무엇입니까? 자, 이번에는 김동연 후보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후보별로 90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동맹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축은 한미 동맹입니다. 상호 이익 동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중 관계입니다. 한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지사로 있으면서 북경에서 중국의 경제 수장과 만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를 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미국을 축으로 하는 린치핀 외교에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의 윈윈한 게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상 외교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12.3 이후에 정상 외교가 모조리 단절되고 외국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번 가을에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거 정상회의에 트럼프와 시진핑, 제가 각각 경제부총리 때 3번씩 만난 분들입니다. 다들 오게끔 하셔서 이분들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 아주 조화 있는 균형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김경수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를 다자 외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플랫폼 외교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외교의 프레임을 미국이냐 중국이냐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는 그런 프레임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는 한미동맹을 기본 토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사안별로 따박따박 대응해 나가되 우리 대한민국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외교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강대국에 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외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중진국들에서 대한민국 같은 그런 선진국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훨씬 큽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보고 배우겠다는 그런 나라들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해내면서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외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다변화하는 길입니다. 그 다변화 외교 속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미중 갈등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지렛대를 키워나가는 그런 외교 전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님 역시 90초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를 하는 이유는 역시 우리 국민들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자국 중심주의로 완벽하게 선회했습니다. 우방인 동맹국들조차도 가차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역시 대한민국 국익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외교의 기본 축은 한미 동맹이 맞습니다. 당연히 동맹도 고도화하고 발전해 나가야지요. 군사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는 문화, 기술, 안보, 환경 같은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될 겁니다. 물론 진영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 관계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방적으로 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하는 현실로 존재하는 강대국 또는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북한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도 일방적으로 적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히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국정의 핵심은 바로 국익 중심, 국민 중심이어야 합니다. 네. 새 후보의 전국 현안과 관련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코너는 후보들의 경쟁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도권 토론은 총 2차례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각 후보는 돌아가면서 토론의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을 지목해 토론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총 8분간 진행됩니다. 반드시 상대 후보 2명 모두에게 질문하셔야 하고 적절한 시간 안배를 위해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시간도 8분 안에 포함되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상대방에게도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최소 답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제가 조율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김경수 후보님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을 대단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전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가 메가시티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들께서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 1극에서 성장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대한민국이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 함께 동의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이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나 집값 폭등, 기업들의 비용 상승 이런 건 두말할 것 없이 수도권 성장축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해왔던 그런 방식이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을 수도권 같은 5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의 메가시티, 5개의 수도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게 지방에 맡겨놓고서는 이게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메가시티를 위한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하는 제2국무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다음 정부의 국가 발전 전략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 지사님, 김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저번 대선에 그 국토균형발전 공약이기도 하죠. 소위 맞습니다. 예. 5극 예. 3특체제. 네. 말씀하신 대로 5개 정도의 큰 메가 도시들로 통합하든지 연합을 하게 하고 강원, 전북, 제주는 그렇죠. 특별자치도로. 특별자치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그간에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사실 성장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또 자치도 강화해서 뭐 재정권이든 조직권이든 많이 부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동연 후보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기존의 지역에 맡겨놓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김동연 후보님 의견도 짧게 네, 예, 저도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네. 생각이고요. 이미 3년 전 대선 후보 때도 네. 저도 똑같은 공약을 좋습니다. 했고 또 경기지사 하면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네.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음에 4개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4개 민주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5대 권역별 메가시티, 3대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 발전, 성장축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새 후보가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그 이전에는 자신의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우리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전 정부 인사들을 거의 뭐 제가 해외여행 다녀오니까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거의 압수수색을 다 당하셨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야당 탄압, 전 정부 탄압은 유례없는 그런 일인데 그걸 검찰을 앞세워서 다 진행했다는 겁니다. 네.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기소까지 이제 검찰이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행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찰을 이제는 더 이상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맡겨두는 그런 검찰로는 대한민국의 정치조차도 네. 그렇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네.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히 해체시키고 기소권만 남겨두는 그런 전면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의견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경수 후보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법조인으로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네.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어요. 정말로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합니다. 네. 증거를 조작을 해요.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듭니다. 뭐 저도 수없이 당했지만 더 이상 저는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네. 되더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예. 김동연 후보님께도 이 질문도 같이 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준 게 재헌국회 때 수사권을 주게 됐는데 그때 국회 속기록을 보면 재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게 일시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을 검찰에 주는 게 맞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이 일제시대에서 해방된 직후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한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맡긴다. 이론상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검찰에 주겠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원래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경찰의 수사를 기소 단계에서 혹시 수사 단계에서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받은 일은 없는지 기소 단계에서 그걸 점검하는 어찌 보면 인권의 보루 역할을 맡겼던 게 검찰의 기본 임무였는데 지금은 수사권을 가지면서 인권의 보루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몽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하게 하자. 기소권만 가지고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김동연 후보님의 의견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오늘 마침 그 매일 하는 그 기자들과의 그 만남에서 똑같은 취지로 검찰 개혁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우리 김 의원님과 같은 취지로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빼고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고 더 나아가서 이 중수처도 조금 손을 보는 이야기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지금 검찰 검사들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 개혁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이제는 검찰이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다음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두 분 후보님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재명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가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망치고 나라의 미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이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국회로 와 보니까 국회의원들끼리 편이 다르면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상대 정당 우리 주요 정치인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하는지까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기 좋게 하자고 통합이 아니라 그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적인 제1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할 때 이 통령이라고 하면 지배자, 통치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책임자, 큰 통합의 책임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또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서로 한 쪽으로 힘을 모아야 국가도 발전하고 개인도 기회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겠죠. 제가 김경수 후보님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정치를 보시면 좀 어떠세요? 저는 이거 애들 같아요. 아니 원래 낮에서 무슨 이해관계나 이런 때문에 싸우더라도 저녁 때는 좀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인간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의 본질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그게 정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 구현되지 않으면 그 정치는 죽은 정치고 오히려 거꾸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고 하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정치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그걸 국민들이 다시 회복시키고 구해주는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공직 또는 공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남의 일이잖아요. 모두를 위한 일.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도 아닌 게 원칙인데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한 정치 일선에 있는 그분들 예를 들면 내란을 엄호를 해요. 동조를 할 뿐만 아니라 비호를 합니다. 그것도 정치행위인데 그게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치인의 본질적 책임에도 어긋나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 일인데 과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자체가 워낙 갈등과 분열의 골이 심각해져 있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승자 독식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또 내가 이번에 권력을 잡지 않으면 뭐 전혀 완전히 정치적으로 망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들이 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이런 승자 독식 구조를 바꾸고 정치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이든 여야 간에 일단 대화를 해야죠. 그래야 타협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법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대화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정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두의 이익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말 진정한 통합, 진짜 정치를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 사이에도 갈등도 좀 완화된다. 꼭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까지가 관련이 좀 있는데 이 소위 정치 보복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모두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당했으니까 혹시 똑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가해를 했으니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괴롭히거나 이럴 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 할 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성남시장 때 제일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성과도 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한데 실제로 그 점에 대한 의심들이 많아요. 제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말을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의심을 계속하는데 혹시 방법 없을까요?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묶어서 내란 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마치 정치 보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건 그런 법적으로 처벌해야 될 대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할 거리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이번에 야당에 대한 탄압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정치 보복이라고 봐야겠죠. 네. 하여튼 정치 보복의 개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를 잘해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고요. 우리 김동연 후보님,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의 과제도 중요하고 또 정책적으로 협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인사, 공직 인사를 정말 실력 중심으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탕평하는 것인데 이 탕평 인사의 중요성은 아마 우리 김 후보님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경기도정 하시면서 좀 가능하던가요? 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당위성은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와 같은 통합을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정치판에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 헌법과 또 선거 제도가 승자 독식과 또 적과 나를 죽고 살리는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개헌과 이 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쪽 보고 통합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부터가 어떠면 성찰하고 기득권 가진 거 우리부터 내려놓으면서 그 진정성을 보이는 것.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을 해도 잘 안 믿는 그런 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신뢰 자산을 쌓는 것 그런 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은 힘들고 경제는 망가지고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타협해야 되겠죠. 인사도 정책도 함께하는 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동연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하시고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두 후보님과 함께 세 번째 토론회입니다. 그동안에 두 번째 토론회 하면서 좀 아쉬움도 많았지만 또 여러 가지 차이점과 공통점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이재명 후보님과는 5-6가지 면에서 좀 차이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헌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 이전 문제였습니다. 빨리 가는 것, 그리고 천천히 준비하고 가시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감세와 증세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감세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핀셋 감세, 그렇지만 증세도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와의 협상 전략에 있어서도 일괄 패키지 협상을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사안별로 이것은 쪼개서 해야 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 정책에 있어서도 토론에서는 안 나왔지만 비동의 강간 등을 포함해서 저는 전향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말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부동산 사기 신도시 이야기를 하신 것도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이와 같은 점에서 토론을 통해서 차이점을 발견한 것은 좋은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토론과 또 정책을 통해서 서로 간에 좋은 의견 교환과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부분은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 같이 하는 부분 다만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과 그 준비된 것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님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 46% 정도입니다. GDP의 46%면은 객관적으로는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지 않은 편인데, 두 분 후보님께서는 우리의 국가 채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조금 더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우리 이 후보님, 김 후보님 해주시면 제가 다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대한민국의 이 부채 비율이 46%라고 하는데 매우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기금 등을 끌어다 쓴 것들이 한 1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뭐 그거 하면 거의 한 4%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우리 경제에 재정에 좀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보통 10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경제 활성화 정책도 못하고 지나치게 민생을 옥죄는 거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후보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국가 채무 46% 그리고 다른 연기금까지 합해서 끌어쓴 것까지 해서 50% 정도 되는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이 재정의 규모를 어디까지 갈 거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복지국가의 길에 비하면 우리가 재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재정을 적극적으로 재정 전략을 펴나가기에는 지금의 국가 채무는 여력이 꽤 있는 편이다. 그렇지만 채무만 가지고 우리가 그런 복지 정책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국가 채무를 올리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정책을 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가 채무를 올리더라도 그 방향은 반드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후보님 또 저하고 총론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부와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이죠. 저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채무 비율 5%포인트 정도 인상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면 약 200조 정도의 재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00조 정도의 재원을 만약에 만들었을 때 어디다가 이 돈을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또 성장 소멸, 이 세 가지 부분에 이 200조 정도의 돈을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쓰면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님께 여쭙니다.
우리 이 후보님께 먼저 여쭙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그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활용을 하실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재정 규모 앞으로 이제 추가 투자해야 될 재정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 100조도 많이 부족한 편이죠.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경제의 펀더멘탈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 구축이나 또는 미래 투자에 가장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교육 부문 투자라든지 또는 뭐 인구 증가 문제,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예산도 꽤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후보님도. 예,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전에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채무 이전에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윤 정부 들어서 망가진 재정을 복원하는 게 우선이겠죠. 정상화하면 그 정상화만으로도 대략 80조 내지 90조의 재원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채무나 아니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정세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두 가지 방향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 축을 확보하기 위한 AI, 디지털, 기후경제, 녹색전환,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3대 성장 축에 투자하는 국가 투자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 절대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없도록 하는 그런 절대 빈곤 제로 정책, 여기에 연간 약 14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정책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후보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김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정책에 있어서 증세가 됐든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채무 비율 감내를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확보된 재원을 아주 효율적인 데 써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은 아주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그리고 조세 감면 제도에 있는 조세 지출을 줄이는 것이 선행돼야 되겠죠. 만약에 200조 원의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성장 소멸에 돈을 쓰고 싶습니다. 인구 소멸을 위해서는 우리 돌봄 경제, 또 간병 국가 책임제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들. 두 번째로 이제 지역 소멸은 아까 메가시티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10개 대기업 대도시와 10개 서울대학교 만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데서는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소멸, 여기에는 새로운 혁신 성장에 선제적으로 또 민간이 투자할 수 없는 분야에 공공이 적극 투자함으로써 이 성장의 큰 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성장 소멸의 대한민국을 다시 반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세 후보 모두 8분을 잘 활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세 후보의 생각을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또 한 번의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 못다한 말씀은 그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후보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3인 3색 대통령이 된다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21대 대통령 당선을 가정해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민주당을 상징하는 세 가지 색깔인 파랑, 보라, 초록색 화면으로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파란색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겠다. 자, 이게 앞에 놓인 판넬에 답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적어주십시오. 다 쓰신 분부터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님이 제일 먼저 쓰셨네요. 앞에다 꽂아주시고요. 네, 이재명 후보님도 꽂으셨습니다.
답변 순서는 제가 무작위로 정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저와 가깝게 있는 김동연 후보님 30초 설명해 주십시오. 30초인가요? 30초입니다. 네. 저는 대통령이 되면 SNS 구조 지도 사장님 가장 먼저 만나겠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 수원의 생선구이 사장님, 또 청주의 우동집 사장님, 이 구조지도 위에 올라와 있는 사장님들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서 가장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어려움 듣고 그 해결을 한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서 이분들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님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야 대표들을 가능하면 많이 빨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대화도 끊어지고 너무 적대화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시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 또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다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라 잘 되고 국민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경수 후보님 30초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 3기 민주정부를 이끌었던 세 분의 대통령님을 제일 먼저 만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저성장이라고 하는 경제의 위기, 그리고 외교와 안보의 평화의 위기, 총체적인 위기 국민입니다. 세 분의 대통령께서 이 위기를 극복해냈던 그 경험을 대통령님을 만나면서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판넬은 테이블 위에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후보님들, 저희 제작진이 얘기를 하는데요. 글씨를 좀 크게 써주는 게 화면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조금 더 크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라색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겠다? 역시 10초 드리겠습니다. 판넬에 적어주십시오. 다 적으셨으면은 앞에 꽂아주십시오. 저희가 생각하기에 10초가 좀 모자르네요. 자, 김동연 후보님 다 적으신 것 같습니다. 꽂아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저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우리 김경수 후보님부터 30초간 설명해 주십시오. 예, 광주 5.18 묘역을 제일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이번 계엄과 내란 상황에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에 대한 단죄가 없었다면 이번 계엄은 막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민주정부는 광주에 대한민국 전체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해준 그분들께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민생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생 현장을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계엄 이후로 회식도 안 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 가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 회식의 날 뭐 이런 걸 정하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내서 일단 저부터 모험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식당가 이런 데를 가서 회식을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개도 한번 하면서 많은 분들이 소비를 좀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을 가장 먼저 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세종시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세종시에는 이미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고 또 국무회의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자체를 축소시키면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으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판넬은 테이블 위에 놔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록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다? 이번에는 판날이 적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다? 네, 앞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계신 이재명 후보님부터 30초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또 미국의 통상 협상 상황도 체크해보고 민생 현장이 어떤지 상황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 경제 점검 회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즉시 해야 될 일, 또 중기적으로 챙길 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게 가장 우선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김동연 후보님 30초 시간 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지시 1호로 경제 위기 극복 원룸을 설치하겠습니다. 민과 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이 조치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룸을 설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이런 경험, 위기 극복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1호 지시로 이와 같은 원룸을 설치해서 위기 극복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님 30초 동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통령이 되면 사회경제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라는 행정명령 1호에 서명을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광장에서 함께했던 세력들이 정권교체 이후의 국정운영 과정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모아낼 수 있는 사회경제대개혁위원회 설치 행정명령 1호에 제일 먼저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판넬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어디를, 무엇을 할 것인지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회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도 자유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각 후보가 돌아가면서 토론의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을 지목해 이번에는 7분입니다. 7분간 토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 토론에선 상대 후보를 한 명만 지목하셔도 됩니다. 적절한 시간 안배를 위해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님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동연 후보님, 네.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하니까 경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이 꽤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니 막상 개정을 하니까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서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통과된 것을 거부권 행사까지 권유해가지고 결국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또 권한이 생기면 신속하게 상법 개정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식시장이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심장 같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수준, 이 정도로만 소위 퍼가 인정이 되거나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말씀도 며칠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뭐 시장이 좀 이렇게 주가 조작이나 이런 뭐 공시 위반, 이런 불공정한, 불투명한 비정상 거래가 없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약간 특수한 상황인데 지배주주, 소위 대주주들의 경영 지배권 남용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는 이번에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하다가 결국 못했는데 핀셋 개정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상법 개정 말고 소위 자본시장법만 개정해야 되는지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않는지 제가 좀 걱정이 되던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고은 후보님 좀 잘못 알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상법 개정에서 그 주주 충실 의무와 또 전자주총, 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까지도 주장을 네.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자본시장법 가지고 핀셋으로 해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에 우리 참모들이 보니까 저는 직접 못 봤는데 그럼 뭐 좀 잘못된 것 그게 같습니다. 상법 개정이 안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상법 개정은 제가 여러 차례 당연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산업 경제 정책이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 경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게 뭐 지금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실종됐던 저도 사실 좀 정책이라고 뭘 봐야겠죠? 하자는 건지 좀 기억이 없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김경수 후보님 같으면 산업 경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뭐 개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은 국가 투자 시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에 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 중에서는 첫 번째가 AI와 디지털 전환이고 네, 네. 두 번째가 기후경제 녹색 산업은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이걸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으로 삼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그 성장 에너지가 저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네. 사람이 중요한데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곳에 지금은 가장 네. 국가가 먼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 예를 들면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간다. 예.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겠다. 또는 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산업을 일궈보겠다. 지방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지방 되게 중요하죠. 발전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명확하게 제시됐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연목 구호였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런 점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그리 가야 되고요. 이번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까? R&D 예산도 깎아버리고 오히려 성장 축을 그리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에 그걸 깎아먹는 그런 네. 정부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약간의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김동연 후보님하고도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네, 싶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규제 철폐, 규제 해소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규제, 행정 편의적 규제들은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라든지 필요한 규제들은 사실은 유지를 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 보면 신산업, 첨단 기술 분야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뭐 빼고는 해도 된다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이걸 네거티브 규제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규제의 처리 방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잘 찝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규제 총괄하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리스트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는 것이 큰 역대 정부가 다 취해왔던 방향이었고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네. 큰 방향에 있어서 이 경제를 부흥할 수 있고 또 샌드박스처럼 기업을 하게끔 하는 규제는 가급적 풀어주고 사회규제, 안전규제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거티브 시스템은 우리 법제도 공무원의 일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하는 방법과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네. 이 내각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정말 어렵다. 네.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전적으로 맞는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 저도 약간의 경험을 해봐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히 첨단 산업 분야 우리가 극단적 경쟁을 하고 있는 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이런 부분은 사실 규제 방식을 많이 바꿔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는 좀 더 많은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순서입니다. 김동연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저는 첫 주도권 질문에서 차이점 몇 가지를 쭉 큰 걸 이야기했고 같은 방향이지만 구체적인 것 또는 준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에도 우리 두 후보님과 큰 방향에서 뜻은 같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기후 위기 대응 또는 기후 경제 대응입니다. 모두가 다 이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퇴행적으로 이 기후 대응을 해서 정말 우리는 국제적으로 기후 악당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다고 자부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제가 있는 동안에 1기가 이상을 늘려서 원전 발전소 한 개 이상의 발전을 늘렸고요. 저희 공공 분야는 내년 초까지 RE100 달성을 모두 합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좀 넓혔으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후보님께 여쭙니다. 우선 우리 옆에 계신 이 후보님께도 이 기후위기 대응은 같은 생각이실 텐데 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정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전적으로 98%의 화석 연료에 수입하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을 해야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탄소 제로 사회를 목표로 또 탄소 저감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는 완전히 그에 역행했습니다. 현재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10%가 안 되죠. 어쨌든 에너지 전환이 제일 중요한 과제 같아요. 그게 정부 정책이라 해야 되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관심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 지사님도 좀 짧게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탄소 전환을 위한 투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이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게 단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가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탄소세라든지 탄소 국경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체제로 산업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도 대단히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는 같은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기후 테크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 말은 좋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을 만들고 현실에 옮긴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직접 이 일을 현장에서 해보면서 그렇게 만들어 본 강한 의지와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신재생 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 우리 비율이 7% 정도고 38년까지 11차 이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의하면은 33%까지 올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원전 문제가 이제 크게 걸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원전 정책에 대한
두 분 후보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네. 그다음에 김 후보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짧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재생에너지 비중은 7%가 아니라 현재는 조금 늘어서 이제 9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를 가더라도 소위 기저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특성은 간헐성 때문에 사실 불안정하죠. 그래서 안정적 전원이 필요한데 원전을 빨리 조기에 극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필요성과 또 원전이 가지는 위험성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화되도록 판단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탈원전 또는 원전 중심 이렇게 하긴 그렇고 적절한 조정 즉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원전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핵심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AI 문제입니다. AI가 활성화되고 AI 산업이 커지면서 AI에 들어간 전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과연 재생에너지로 그게 가능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전을 우리는 그러니까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원전 축소 정책 아니겠습니까? 원전을 조금씩 감축해 나가는 건데 이 원전을 감축하는 속도를 그대로 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지 지금처럼 원전을 새로 짓겠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는 활성화되면 될수록 거꾸로 전력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의 전력망을 다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그걸 AI가 조정하면서 실제 그 피크 타임에 들어가는 전력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AI에 들어가는 신규 전력과 그걸 통해서 낮출 수 있는 수요를 낮출 수 있는 걸 감안해서 꼭 필요한 전력을 검토해서 원전을 어떻게 할 건지 속도를 조절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이 후보님께서 이제 통계 얘기를 하셨으니까 2024년 기준으로 에너지 믹스에서 지금 원전이 32%고 신재생 에너지가 7%입니다. 그리고 38년까지 우리 계획에 의하면 정부의 계획이 있죠. 원전을 36%까지 끌어올리게 돼 있고 기존에 있는 건설 중인 원전은 그대로 가고 또 수명이 다하는 것들은 안전 점검을 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이제 문제는 신규 원전의 건설입니다. 정부에서 3기 건설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 국회에서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그중에 2기를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앞에 2개 기존에 있는 것들 쓰는 것들 안전진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원전의 추가 건설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동연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후보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김동연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장 먼저 갈 곳을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갈 곳을 세종지무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종시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자라고 하는 건 우리 세 후보가 다 동의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으로 해결하자는 안도 있고 개헌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안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김동연 후보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헌재에서 이제 관수범법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수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었지요. 네.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것은 수도, 이 행정 수도 이 이전 문제에 앞서서 먼저 할 수 있는 일이죠. 대통령실은 가능합니다. 예, 그럴 때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가면은 서울에 있는 부처들 같이 가고 이어서 국회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법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는 헌법 우리 개헌 다 같이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사항까지 포함해서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저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특별법으로 먼저 추진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개헌은 앞으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다면은 개헌 논의 과정이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빨라도 다음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헌 이후에 행정수도를 법적인 문제를 정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먼저 특별법을 통해서 행정수도 문제를 정리하고 그 특별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처럼 그런 간섭법에 의거한 판결 이런 좀 불합리한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행정수도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님께 네. 지난번 토론회에 이어서 절대빈곤 제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대빈곤 이하, 절대빈곤선은 대략 중위소득 40%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40%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6만 원,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소득을 절대빈곤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대빈곤선 이하의 국민이 약 10% 가까이 됩니다. 10명 중 1명이 대한민국에서 절대빈곤선에 있다는 거고 그 10명 중 1명의 절대빈곤선 이하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많아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고 그로 인한 노인 자살률도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죽게 만드는 이런 나라는 이제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가야 됩니다. 품격 있는 선진국이라 할 때는 우리나라와 소위 유럽의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국민 행복도도 높은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모습이 길거리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노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노인 빈곤율을 절대빈곤선 이하의 노인들, 절대빈곤선 이하의 국민들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절대빈곤 제로제도,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라고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중위소득 40% 이하의 국민들에게는 절대빈곤선인 96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중위소득 100%까지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만큼 비례해서 네.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제도로 설계한다면 절대빈곤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기존 제도하고 제일 큰 차이점은 기존 제도는 기초수급 조건이 되지 않으면 그 조건을 맞춰야만 지급이 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벌게 되면 선을 넘게 되면 아예 다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 과정이 발생하는 원인인데 제가 제안했던 제도는 절대빈곤선 이하에서 소득을 통해서 절대빈곤선 위로 올라가더라도 그러면은 그 소득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지급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빈곤선 아래로 다시 떨어질 일이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절대빈곤을 없애는 제도를 이제는 다음 정부가 이 정도는 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은 생각이시죠. 네. 우리 사회가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경제 선진국이라고 네. 하는데 세상에 노인 빈곤율이 그렇게 높아가지고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재정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적 동의를 받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일종의 선별적 복지제도인데 물론 뭐 광범위하긴 합니다만 이 선별적 복지제도가 가지는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왜 딴 사람만 혜택을 보지? 이래서 실제로는 총량을 늘리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보편적 제도를 도입하고 그러면 지원 안 해도 되는데 지원 받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좀 한수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보편적 제도가 네.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겠죠. 문제는 보편적 지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사회나 기본소득이 대표적일 텐데 결국은 그 부분은 말씀하신 재원의 문제가 훨씬 더 네.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별적인 복지라고 했을 때도 선별복지의 가장 큰 맹점이 가난을 증명하게 하고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락해버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제도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극복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원 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다 지금은 충분한 그런 정책인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경수 후보님을 마지막으로 수도권 토론 마치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을 지켜보다 보니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나의 출정 썸네일 코너입니다. 이 세 후보자가 선택한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1분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무리 발언은 김동연 후보님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김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자주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정치를 했을까? 그 초심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가? 어렸을 때 절대 빈곤에서 받은 불공정과 차별, 그래서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정책을 담당하고 책임지면서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들은 한 발짝도 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꿈을 갖고 정치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당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그런 김동연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김동연이 있어서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김동연의 유쾌한 반란, 이제 발을 뗍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김동연답게 강물처럼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네, 김동연 후보님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김경수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과 함께 지난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두 번의 토론, 두 번의 TV 토론, 그리고 오늘까지 세 번의 TV 토론과 합동연설의 정견 발표를 통해서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그런 경선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당내 경선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네거티브와 인신공격 없이 함께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그런 경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해왔고 가고 있습니다. 이 경선이 끝나면 어떤 후보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더라도 여기 있는 다른 후보들이 마치 자기 선거처럼 발벗고 뛸 수 있는 그런 경선이 가장 아름다운 경선이고 민주정당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 후보가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이번 경선과 다음 대선을 치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밤 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셨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 하면 엄청 높은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 지배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과 예산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만 쓰여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충직한 일꾼, 대리인일 뿐입니다.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다 잘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후보가 되든 우리 새 후보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이 나라를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후보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권과 영남권 두 곳은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호남권과 수도권, 강원, 제주권 등 경선이 차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남권과 재외국민 선거인단 투표는 내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수도권, 강원, 제주 순회 투표는 27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경선일인 27일 수도권 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결정됩니다. 오늘 토론이 후보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